의원님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건데 노상원 수첩에 보면 지난번에 수거대상 그리고 천주교 뭐 정의구현 사재단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또 보니까 뭐 수집소? 그 원래 이런 표현이 약간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쓰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군사적으로 수집소, 수거대상 이런 게 뭐 정보학 용어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저거는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지 군사적인 용어는 아니죠. 아닌 거죠? 예. 그런 건 없고 그런데 이제 비밀 공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계엄이 있고 나서 그 신장식 의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해제된 다음인데 네. 21사단의 장병 엄마가 전화가 왔다. 근데 아들이 유서를 쓰고 저기 휴대폰을 다 수거한 다음에 그 계엄 당일날 대기하도록 하고 체열까지 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해 그러고 양구 또 옆에는 군청을 점령했다 그랬는데 네. 거기다 그 현리. 관할구역이 이제 현리 양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설마 이런 노상원 수첩까지는 난 상상력이 미치질 못했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네. 그 정치인들을 수거해서 현리에 갖다 놓는다. 접경 지역이죠, 거기가 또. 접경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아니 놔. 난 예. 사실은 아니 이제 너무 기가 막힌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민주노총 뭐 하면 아니 접경 지역은 그 안보상 민감한 그렇죠. 장소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야?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이 수첩 얘기는 상상도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안 나오니까 신장식 의원한테 그거 원래 개념 매뉴얼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면은 부대 원래 매뉴얼을 보고 먼저 움직이는 퍼스트 펭귄 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는데 이번에 노상원 수첩에 나온 장소가 21사단 그 지역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신장식 의원이 뉴스공장 나와 그때 군사 전문가한테 전화하니까 뭐 매뉴얼대로라고 그랬던데 이거 수첩 보니까 이러네요. 그건 내 얘기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저렇게 또 선배를 용맥이네.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이런 상상은 나의 어떤 머릿속에는 불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김병주 의원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의원님 그 수거 대상이라는 표현이 군사용어라고 장성철 소장이랑 토론을 하는데 MBC에서 장소장이 그러는 거야. 그때 수거 대상이란 말이 처음 나왔을 텐데 그 군사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병주 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의원님 그게 그 수거 대상이 군사용어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무슨 군사용어 환경 미화 용어죠. 원래 쓰레기밖에 없대 분리수거는. 그러니까, 네. 수거 대상은 쓰레기 아니에요? 우리도 쓰레기 버릴 때밖에 안 써요. 그게 무슨 군사용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김용현이 노상원하고 이를테면 석 달 동안 22번 만났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당일에도 4시간, 2시간 그렇습니다. 나눠가지고 집중적으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수거 대상. 그러니까 전날 그다음에 4시간, 수거지. 당일 2시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었던 것은 이 수집소에 해당하는 이를테면 접경 지역에 특히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연평도에서 뭐 사살하라고 했었다. 뭐 북한의 뭐 공작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추악한 방법으로 이른바 윤석열에 반대하는 민주 인사들, 뭐 현직 그 법관들, 뭐 경우에 따라서 언론인들, 또 뭐 민주노총 그렇겠죠. 노조 간부들, 심지어 뭐 총경급 이상 뭐 경찰관 문재인 정부에 공모했던 문대 사람들, 문대가 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됐었던 거니까 이것은 지금 뭐 노상원이 관련해서 입을 다물고 있고 일체 진술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누가 배운지 누가 이 수첩에 이런 내용을 써가지고 당신 이렇게 작전을 해. 뭐 예컨대 노태하기는 내가 맡는다. 야구방망이 사무실에 갖다 놔라. 이런 등등의 주장과 이게 만약에 현실이 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자꾸 무속하고 연관시키는 저도 이제 금기시하는데 오늘 이제 그 비단아 씨라고 불린 전북 군산에 있는 그분이 나와서 한 얘기가 결국은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될 거라는 거를 미리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고 실제로 그것과 연관해서 물으면서 내가 뭔가를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그게 잘 되면 어쩌면 다시 내가 나란 일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상원 씨가 대통령실 들어간다는 얘기도 했었다는 거죠. 저번에 그 무속인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신문 칼럼에 김용현과 노상원의 운명적 만남이라는 칼럼을 썼던 적이 있어요.
한겨레 신문에서 좀 많이 읽으셨던데 이게 뭐냐면은 노상원은 완전히 외로운 늑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군이 될 때부터 동기생하고 교류가 없어요. 심지어 그 점집에서 뭐 이렇게 그 무속인 전북의 그 무속인하고 교류가 잦았는지 몰라도 제가 육사 41기 예비역 누구한테 물어도 노상원의 근황을 아는 사람이 잘 몰라.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그 정도로 철저히 고립된 외로운 늑대였는데 이 늑대가 김용현을 만난 거예요. 옛날에 그 55대대 근무 인연으로 55 경비단의 인연이었던 거죠. 이게 운명적인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김용현은 권력자의 욕망에 플러그를 꽂아서 자기의 권력을 갖다가 이렇게 최대화하는 권력 판타지가 강하고 노상원은 군에 한이 맺혀서 동기생 얼굴도 안 보는 이런 자가 계속 다시 화려하게 권력 주변에 계속 부활을 꿈을 꾸면서 꾸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22번을 만났습니다. 기염 전까지. 22번. 네. 그러면은 뭐 웬만한 우리나라 시국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만약에 세상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나눴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차 청문회에서 주장을 한 게 그 경호처에 비화폰 불출 대장이 있다는 거 아니면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비화폰이라는 거는 국무위원한테만 가야 되는데 불출 대장에 테스트 예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라는 게 여의예, 예비역이라고 해서 예자를 썼다. 이게 노상원 몫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그 경호처에서 나눠준 비화폰을 민간인이 지금 둘 확인이 된 거예요. 하나는 김건희, 하나는 노상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비화폰을 왜 줬는지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용도로 썼는지, 이 비화폰으로 이 사람들이 뭘 주고받은 건지 이거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안 되고 있기도 하고 뭐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게 수사망을 좀 넓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비화폰 문제는 최혜병 사건 때부터도 계속 뭐 문제가 좀 됐었던 거고, 뭐 어쨌든 뭐 그 김성훈 그다음에 이광우 두 사람의 휴대폰하고 비화폰도 확인을 해가지고 압수했다는 거죠. 압수해서 경찰이 좀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조만간 또 관련된 기사가 나올 걸로 보이나, 노상원이 이 비화폰을 들고 어디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죠. 지금 그 비화폰 통신 기록이 있는 서버가 아직도 압수수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 아마도 경호처에서 이제 불응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사실 열어보면 얼마나 누구랑 통화하고 상의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확보를 못했다는 거는 지금 뼈 아픈 거예요. 굉장히 뼈 아픈 거고, 이게 경호처가 아직 내란 세력의 또 다른 플랫폼이 돼가지고 어떤 사법의 영역 바깥에서 아직 활동하고 있다는 거는 이번 내란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우환이 될 겁니다. 이게 두고두고 그래요. 나는 지금 이런 문제들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게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면은 저는 크게 보면은 이번 사태의 서사가 크게 한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1차 폭동이 국회 점령한 12월 3일, 2차 폭동이 서부지법에서 119 난동이 벌어진, 이걸 2차 폭동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3차 폭동도 가능해 보인다. 그게 이제 여태까지 그 남아있는 잔당과 여러 가지 수사의 그 사각지대, 거기에다가 끊임없이 그 윤석열과 김용현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뿌려지는, 아까 뭐 말도 안 된다 그러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걸 재구성해서 말이 그럴 듯하게 만들어내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그걸 갖다가 계속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강화 학습을 함으로써 이것이 행동화됐을 때 3차 폭동은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뭐 헌법재판소도 될 수 있는 거고, 거기가 여의치 않으면은 어디 뭐 서울구치소 또는 무슨 어떤 뭐 서울중앙지법, 어디든 될 수가 있죠. 지금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아니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어떤 그 예방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더 강화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의 폭동을 수반할 거다.
그런데 지금은 그 3차 폭동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예방적 관리가 네. 어떻게 되냐 이걸 수사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가서 민주주의가 회복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혼란이 수반된다. 모든 걸 다 통제하게 되니까. 네. 네. 근데- 다 끌면 끌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3차 폭동을 정치인들은 어디서 보냐면 대선 전국에서 테러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대선 있어요. 때 테러로. 네. 네. 대선 때 후보자에 대한 테러가 발생할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새롭게 탄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한 내리막길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3차 폭동의 핵심은 대선 전국이 될 거다. 그리고 과거에 해방 전국에서 뭐 김구, 여운형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테러를 당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주의를 환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피로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요소요소에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사람들은 뭐 기사의 제목만 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럼 맞아요. 인상만 남는 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고 믿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디테일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쌓이면 저는 그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나이브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무슨 개헌을 해야 된다. 네. 뭐 당내 투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